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현지 강연을 앞두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우리나라 성장의 비결로 꼽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 단합을 강조한 건 어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연결시킨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폐청산이 국익에 반한다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9월 추석 인사 땐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며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일엔 친이계 의원들을 자택에서 만나 야권 분열로 여권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영 타스 전무가 SM이란 회사를 통해 인수한 다운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 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에서 5%대인 은행권의 대여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의 회사에 특혜성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스 입장에서 보면 빌려오는 돈보다 더 싸게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영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다스가 이 회사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금강에서 SM 쪽으로 하청 물량이 상당히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내 재벌들이 특정 기업을 키울 때 사용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시영 씨는 지난해부터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회계 책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우리 측 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군은 우리 측 경계병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20여 분 뒤 자유의 집 서쪽이자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귀순병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던 이 병사는 북한군이 쏜 총에 팔꿈치와 어깨 쪽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측 병사들은 포복 자세로 현장에 접근해 신병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기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이 귀순병사는 간부가 아닌 하전사로 전해졌는데 건강 상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사례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지역에 출신 성분이 좋고 사상 검증이 끝난 병사들을 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번 귀순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요. 자, 여기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식으로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에어포스 원 유명정님. 안녕하십니까, 유명정입니다. 그냥 에어포스 원이라기보다는 1번기. 그중에 제일 비싼 거야 지금 세계 중에서. 아, 그런 건가요? 자, 캐딜락 원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아. 그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제일 저렴하잖아요, 세계 중에. 그런가? 차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헬기가 더 비싸겠죠. 자, 마린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의 액면가가 더 비싸답니다. 딱 봐도 그렇죠. 근데 그 마린원은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얼마 안 할 것 같아. 내가 할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새날 달력 잘 돼가고 있죠? 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빨리 신청해 주세요. 새날베스트.com.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달력들과는 다르게 새날 청취자분들의 얼굴이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디 신선하다, 좋다. 우리가 또 그런 정도 달력은 뭐 어디 길거리에 가면은 파는 달력들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식 기념일 등밖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에 어떤 기념일을 넣어달라. 이를테면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했던 날. 네, 넣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날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만들면 사긴 할게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달력을 꼭 넣어야 되는 의무 사항도 없어요. 네, 그렇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날베스트닷컴에 그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랄까 얼굴들이 모아지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었구나. 막연하게 막 수십만 명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 아 이런 분들이 듣고 있었구나라는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지는 측면. 네, 제가 느끼는 재미를 이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사연은 아니지만 메시지 남겨주시는 것과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재밌거든요.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날 SAENALBEST 새날베스트.com 뭐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팟빵 생활나라든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새날 달력 신청하기 란이 있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바레인 나갈 때 생중계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생중계로는 못 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 생중계 전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동안 이명박의 비주얼이 그 멀리서 포착된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찍힌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보고 싶었는데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놀랐습니다. 머리 심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관리 무지하게 해요. 돈이 몇 조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뭐 곱하기 100배, 1000배 정도 있을 텐데 뭔 못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명박이 대통령 하기 전과 그 후에 이명박 재산은 사실상 우리나라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저는 등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 이건희보다 더 많이. 아, 당연히. 이건희는 무슨 대통령도 안 해본 거예요. 아, 이건희 그 양반은 자기 거 없어요. 뭐.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냥 현찰로 찾아가지고 그 뭐 여자분들한테나 드리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한 나라를 주무르시는 분인데 사자방. 근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코트를 자기 손으로 벗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부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명박이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이명박 구속을 외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계셨고, 이명박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인천공항에 가면은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 유명한 사람들, 들락날락 할 때. 근데 그 기자회견 형식을 빌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일종의 포토라인 같은 데 서서, 인천공항이 검찰청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4차원의 세계를 역류하면서 경찰청사를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순간이동을 해서 바레인을 갔다 온 뒤에 다시 들어가면 검찰청사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면 좀 판이 좀 걸어집니다. 기자들이 막 질문할 거 아닌데 그 질문에 답을 다 하게 되면 자기가 답해야 되는 불편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나는 야외 결혼식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후레쉬를 킬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눈부시니까 기자들한테 후레쉬 좀 다 꺼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난 더 웃기더라고. 아 잠깐만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기자님들 꼭 참고 좀 바랍니다. 이런 방송은 오디오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음원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보통 이만한 사안에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야. 아니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언론사 특히 이제 그 언론사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아니 장비를 좀 좋은 거 사줘요. 아니 요즘 셔터 소리 안 나는 카메라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셔터 소리 안 나는 좋은 카메라들이 있어요. 나 편집하다 가끔씩 욕 나올 때 있어요. 비디오는 자막 처리하면 대충 알아먹어. 네. 근데 이 오디오 방송은 이 셔터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니까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명박이 하는 말에 공감만 했다. 눈이 부시니까 좀 꺼달라고. 그게 지금 후레쉬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명박이 저는 그 느꼈습니다. 정말 떨고 있구나.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사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길지도 않으니까요. 우리의 다용도로 쓰고 있는 우리 마린원. 이명박을 뽑은 죄로 입장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의 마음으로. 평생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마음은.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난 이게 궁금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일말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좋은 사람 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말이겠죠. 이명박의 생각은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이 방점이 있는데, 난 안 건드릴 거야. 맞아,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거를 여지없이 깨주는 게 박근혜 당선시키려고 문재인 후보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개지랄을 했습니까. 네. 무슨 기대를 내. 설마 난 안 건드리겠지. 이런 기대였겠지. 시발놈아. 이 욕설은 내가 삐처리 안 한다 내가.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본인이 당황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은 지들이 한 거고요. 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적폐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시대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그때 발언을 100일 취임 기념식인가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 발언을 인용하고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보복 아니에요.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니들이 싸질러 놓은 쫑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을 한다고 해도 정치 보복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지가 한 짓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억울해가 아니라 내가 한 짓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개혁이란 말 하잖아요.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디까지 하면 개혁이고 어디까지 하면 정치보복일까? 박근혜까지만 하면 개혁이고 자기 건드리면 정치보복이고. 맞네. 그렇구나. 제목 이명박 박근혜까지 건드리면 개혁이다. 자, 다음. 이런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욕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욕 튀어나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들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0에서 80%예요. 이명박 수사라도 한 75%쯤 돼요. 네. 그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추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국론 분열이라는데. 그러니까 국론 분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국론 분열은 15%가 너무 억압받는다. 아니 그 중에 모르겠다가 있어서 10% 정도예요. 10% 정도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이번 외교 안보 행보에 전 세계가 극찬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명준이 표현대로 똥 싸질러 놓은 거 지금 외교 부분에서도 열심히 치우고 있고요. 이명박을 잡아넣는 것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 이명박 구속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바로 그 서울 방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외교 안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좀 빡치는 게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이고 한국 경제가 이명박 등의 적폐청산하면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이 걸려서 아프면 그 아픈 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회 경제 활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우리가 아픈 거를 치료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이 치료하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만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외교 안보도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맞네. 이명박 반사. 이명박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낙검수에서 유체 이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을 막 욕을 하고 있어. 야, 네 일이야, 네 일. 딱 이거잖아요. 에휴, 씨. 다음. 우리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부터 모아. 이거 뭔가 비문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갈등과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걱정은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갈등과 분열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죠. 쫄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 한 목숨 어떻게 될까, 내 재산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쫄아서 걱정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그 그러네. 칼끝이 자기한테 올까봐. 어제 김현, 김민석 두 분 방송에 이명박 출국하는 거랑 시간텀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좀 못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국민 75%에서 80% 정도가 이명박 조사 및 수사를 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 총화 단결이 되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무슨 뭐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음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 논리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이걸 두 가지를 이루었는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한 박근혜를 처단하는 것은 그거는 맞다. 부정적인 것을 고치는 거다. 근데 이 경제 번영을 이룬 내가 이룩한 사자방을 통한 경제 번영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거는 긍정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 박정희 시대 논리를 그대로 재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뭐 등등의 비교를 했을 때 경제 번영 이런 걸 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망가뜨리기만 해왔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하면서 주로 하는 말들 중에 사람 중심 경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세계적 흐름이 재벌 이주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돼서 이게 경제 자체를 떠받치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고요. 이 흐름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수년 전부터 생긴 흐름이고, 여기에서 이명박은 사실은 재벌을 위한 경제에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벌들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겼던 바로 그런 인물이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 정말 내가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더라고. 미싱도 아니야. 내 선수. 수작업으로 아주. 우리의 외교 안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얘는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교 안보가 위기를 맞았다가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5년 전 상황으로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다. 이게 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정보 조직들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보 조직이 아니라 이거는 심부름센터 역할을 할 애들이기 때문에 정보 조직에 자격이 없는 애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죠. 심부름센터 일하는 애들 고쳐나가는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군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다는 건 이것도 반사예요. 그렇게 쓰이지 말아야 될 정부기관, 뭐 사이버사라든지 국정원을 그렇게 활용해 먹었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명박을 지켜줄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보니 그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요, 나랑 한 편 먹자 이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명박이 입장을 밝힌 거에 전체적인 의미는 딱 하나예요. 나 죽으면 나한테 줄 섰던 니들도 다 죽으니까 대동단결하자 이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이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몇 개 언론사가 이제 딱 줄을 서기 시작하죠. 부안해동에서. 그리고 제가 떠올렸던 거는 전두환의 골목성명. 기억나시죠? 연희동 골목성명. 딱 그 느낌이었잖아. 네, 맞아요.
예, 전두환 씨 성명 발표와 관련한 MBC 뉴스 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9시에 자택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씨 측은 측근들과 밤새 대책회의를 가진 뒤에 오늘 새벽 6시쯤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명박이 지금 논현동에 살죠. 네. 네. 논현동에서 너무 가까워 검찰청이. 바로 옆구잖아요. 네. 강남구에서 네.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예. 딱 바로 옆구잖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을 건드릴 수가 없었고 이명박을 건드리려면 지금 하는 것처럼 김관진을 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지었냐면 이거 불법 맞아. 그러니까 니들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듯이 얘들만 약간 처벌해. 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김관진까지 번지면 이명박까지 가야 되니까 김관진을 못 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김관진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이유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의혹 제기한 적 있잖아요. 김관진은 박근혜가 데리고 갔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국방부 장관을 다음 정권에서 연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연임을 했고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국가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보면은 김관진이 구속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인 거 보셨습니까? 네. 이제 검찰에 다시 나오면서 포승줄에 묶였는데 양복 입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관운이라고 그쪽에 칭찬을 했던 사람이래요. 사람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정권에서 아무리 같은 당의 정권이지만 완전히 세력이 다른 정권이었잖아.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서 하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으로 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관운이 타고났다. 근데 여기까지인 거지. 혹시 사주팔자들 믿으십니까? 제가 그 김관진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김관진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옛날 한명회의 관운. 한명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치솟아 올라갔는데 기어코 나중에는 부관 참시를 당하잖아요. 결말이 좋아야 돼. 이명박도 저는 김관진이나 사주를 보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겠네요. 연령대가 좀 다르겠지. 네. 60대 중반에, 70대 중반에. 요 개념이 좀 다를 거야. 비슷한 걸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요, 그까짓 거 10년 정도는 인생의 잠깐이에요. 비문도 좀 있긴 했지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결과물이에요. 긴장했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였어요. 뭔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온 발언이겠죠. 네. 뭐. 요거는 논현동 골목 성명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자, 넘어가고요.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세우는 건 어떤 세력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관진이 구속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명박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 불었어요. 그 전에도. 네. 불고 나서 이게 직접적으로 포인트는 저는 잡았다고 봅니다. 저쪽 세력들이.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무렴 대통령이 댓글 달라고 시키겠냐. 그렇죠. 그것을 밀어내려고 지금 그 사이버사나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조직들한테 할 수 있는 말까지는 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댓글 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쪽의 방어 논리예요. 근데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행정관들의 어떤 전언이죠. 이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MB가 비서관실에 직접 내려와서 등 뒤에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다가 그 지시가 확장돼가지고 그 사이버사까지 확대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기 초반에 그렇게 성실하게 댓글을 달라고 그 모든 행정관들을 그 책상을 돌아다니면서 달달달 볶았다잖아요. 자, 야수님을 소환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는 낙검수에서 나와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명박이 출국을 하면서 이게 왜 바레인으로 갔을까 하고 바레인 좀 뒤져봤는데 바레인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수원시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130만. 근데 지금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화장관인데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여자예요. 근데 이 알 칼리파라는
그 안에 수뇌부들을 보면요. 한 80%가 다 알 칼리파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칼리파가 국왕이기도 하고 왕족이 이 사람이 40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 이 나라는 세습군주제라서 의회도 해산을 해버리고 정당도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임기 4년에 자문의회가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76년에 수교를 했지만 그때 대사관을 만들고 나서 99년에 폐쇄를 하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 그러니까 2011년 말에 다시 주 바레인 대사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대사 관저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2012년에 대사의 대리로 꽂은 사람이 유준하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을 대사로 승격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MB 시절에 대북 정책 협력 과장을 했다가 외무부에서 그랬다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및 의전 비서관실로 옮겨갑니다. 핵심이었네요. 네.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중에 굳이 바레인 대사관을 만들어서 그 대사 자리에다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레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전에 왜 이 대사관을 없앴었냐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데인데 130만 이 나라에 굳이 바레인 대사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꽂았다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거기 있네. 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게 있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두바이가 IFC, 그러니까 두바이 IFC가 국제금융센터,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조세 회피처나 이 불법 자금의 그 돈 세탁 그 근거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레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텍스 헤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조세 피난처 12위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바레인이고 최근에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지 못했지만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레인에 돈을 숨겨둔 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거의 사실에 가깝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다. 네. 왜 그 먼 나라를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구를 이끌고 굳이 꾸역꾸역 강연 목적으로 가야 되냐. 이명박이 직접 와야 되는 그 지문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홍채인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자들이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를 해야 된다. 네. 안 하잖아. 이 바레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아랍권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나라고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뭔가 신기하네요. 야매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의 부호들, 왕족을 포함한 부호들이 바레인으로 유흥 여행을 간대요. 한잔하러. 한잔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고, 이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은 바레인을 말할 때, 비하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 유흥 문화가 좀 발달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바레인이라는 데를 보면 전체 수출하는데 27%를 오일이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최고로 쳐주는 게 술과 돼지고기다. 바레인은. 그러면 이명박이 과연 이런 나라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정말 아까처럼 조세 회피처 더하기 이 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떤 산업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 향락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아랍의 중심에서 가운데서. 확실히 뭐가 있네. 뭐가 그러니까 있죠. 예. 바레인이 가는 분명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갔다가 오는 거니까 갔다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마어마한 의리와 권력으로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관진이 내 손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다. 요 일을 지금까지 범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관진이 징역 10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명박이 시켰다 그러면 징역 2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비교가 되니까 그 김관진이 포승줄이 묶여서 나오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만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 그 생각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엄청 침울해지는 거죠. 고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쓰고 있는 전술을 보면 박근혜 때하고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제를 하는데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이거 댓글 달아요. 그리고 결제해 준 거 아니라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받고 국정원 업무 전체에 대해서 결제해 주고 사인해 준 거지. 그거를 댓글 공작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때 썼던 논리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을 김관진이 봤으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거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명박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빡친 김관진이 이제 마음을 돌려먹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박근혜 때 전형적으로 벌어졌던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그랬죠. 박근혜 바보 만들기.
박근혜는 바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은 국가 원수가 그냥 크게 보고 그냥 사인한 거지 개별의 그 작전에 개입했겠느냐 이 논리거든요. 근데 요 논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이 혀를 낼름거리잖아요. 이 사실 아 진짜 얘는 너무 비호감이에요, 진짜. 비주얼부터. 더러워. 근데 진짜 더러워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호되게 좀 다뤘던 지금 20대 한 중반쯤 되는 친구인데 친척인데 내가 맡아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놈이 그런 과야. 거짓말 할 때마다 혀를 낼름거리고 이렇게 입술이 침 바르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혀에 침을 바르는 행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걸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겨울철이어서 지금 입술이 좀 말라가지고 입술을 촉촉하게 해야 말이 잘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의 품성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명박이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명박이 때문에 가훈을 정직이라고 했겠냐고. 이게 이유가 있어. 실제로 어린애들 키울 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하도 거짓말하고 용돈 타가고 막 이런 방식의 속을 끓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뭐 가훈이라고 대단한 뭔가를 걸어놓는 게 아니고 자, 너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가훈이 정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엄마나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하려고 보면 문득 입에다가 침을 바르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게 이 사람은 80년 다 되도록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살 도둑이 뭐 8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저는 그 혀를 날름거리는 그 습관 자체가 거짓말의 어떤 일종의 신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라이 투 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그런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냐면 인간은 어떤 내적인 욕망과 신체적인 표현이 일치해야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라도 내가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걸 모를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적인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거나 다리를 꼬거나 뭐 팔짱을 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같이 고정된 상황 있죠. 팔을 내리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내가 거짓말을 성공했다는 신호를 드러내야지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를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눈 깜빡이는 거. 그리고 혀 낼름거리는 거, 눈동자를 왼쪽 위로 치켜 뜨는 거, 뭐 이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보태기. 손석희 앵커가 그 뉴스 진행할 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꼭지가 바뀌고 자기한테 다시 카메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라는 말을 시작해요. 예. 그게 습관이었던 거야. 그게 안 하면 되게 이상해. 나도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안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몸의 신체 반응으로는 에라는 걸 시작해야 꼭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혀 낼름거린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혀로 입술을 적시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게 있어요. 상대한테 반응을 보는 막간의 타임이에요, 이게. 뭔가 열심히 막 말을 해놓고 침을 바르는 순간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할 때는 침을 입술에 바른다. 진실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한다고. 이명박이 그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을 두 가지로 해요. 한 번은 혀를 오른쪽으로 내밀어서 왼쪽으로 입술을 훑습니다. 아니 원래 이명박이 그 특징이에요. 오른쪽으로 내밀어서 왼쪽으로 훑는 거는 입술을 적시는 행동이에요. 막간의 타임에. 요거는 연애할 때 생긴 버릇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왼쪽으로 내밀어서 순간적으로 입술을 훑고 지나가는 그 재수없는 혀날림. 그거 왼쪽에서 나오는 거는요. 요거 할 때 꼭 이슈를 던질 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거짓말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공작을 해야 될 때 뭔가를 내가 강하게 소신을 갖고 밀어붙인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 요때는 혀가 왼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면 예전부터 이명박은 정말 입술을 적실 때는 오른쪽으로 혀를 내밀어요. 그리고 혀가 모양이 둥그렇게 나와서 훑고 지나가요.
근데 거짓말할 때는 혀가 뾰족해지면서 쥐혀처럼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나와서 훑고 지나가요. 저 지금 울고 있어요. 너무 감동.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유명정님의 이명박 혀놀림에 관한 거찰.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도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혀가 낼름할 때가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아까 우리가 한번 이명박의 발언 전문을 읽었잖아요. 저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다 하기 전에 혀 한번 내밀고요. 다음에 적폐청산은 한국 정부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도 혀를 한번 내밀었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갈등이 깊어졌다 하는 분도 혀를 내밀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실 때 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군 조직 정부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불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다.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그래서 혀를 총 7번 이렇게 내밀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명박이 발언했던 그 전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중에 특정한 시점들에서 혀를 내밀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분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자, 진짜 중요한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꼭 나와야 될 인물이 이동관과 김재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지금 같이 따라갔죠? 유인촌이랑? 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김관진은 댓글이라든지 그런 정치 공작의 하수인이었다고 하면 이동관은 일종의 박근혜 정권 때 이정현하고 약간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언론 홍보수석 조정 개념으로. 그래서 왜 김재철이 청와대 부근에서 유독히 음식을 많이 쳐드셨단 말이야. 김재철이. 네. 예. 그리고 청와대 불려가서 조인트 맞았단 말은 이 언론계에 다 알려진 얘기예요. 이제 그 실행을 한 당본인 당연하지. 홍보수석이니까. 언론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김관진 다음에 소환될 사람이 이동관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언론 장악이라든지 언론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은 다 이동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동관이 이명박의 언론 담당답게 지금 이명박이 바레인으로 가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막 했는데 법에서 인정된 유죄 댓글은 0.45%다. 그런데 실제로는 1.15%란 말은 지금 그 법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 속에서도 인정된 게 0.45%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팩트를 갖고 계속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 바레인으로부터 들어오면 며칠 안에 이동관이 블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이제 이런 그 어떤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할 때는 말단 조직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김관진이를 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명박의 턱 밑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동관을 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콧등까지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이동관이 지금 언론 플레이, 얘는 언론을 갖고 장난치던 애들답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몇 퍼센트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10만 건 중에 하나라도 불법이 있으면 불법으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건 몇 퍼센트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단 얘기죠. 그렇죠. 하긴 했다는 거니까 처벌받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히 이거 언론 플레이질을 하고 있다. 이동관이 그러는 거고 이제 이명박이 갔다 오면 뭐잖아. 이동관 포토라인에 쓰고 이명박은 제 소원대로 12월 19일 날 해피 벌스데이 하는 날 들어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근데 아쉽게 김재철의 구속영장은 청구가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재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재철이 검찰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왜 MBC의 직원들을 요리 교육을 시켰냐? 답이 뭐라 그랬죠? 요리도 만들다 보면 재밌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런 거예요. 샌드위치나 전 부치기 교육 이거 모욕주기 아니냐 하니까 미친 새끼예요. 샌드위치도 만들면 재밌다라고 하는 게 언론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상 언론인들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평생 해온 일을 안 시키고 교육이라고 갔는데 이제 샌드위치 만드는 요리 교육 같은 거 받고 있어요. 거기서 드는 모멸감은 사실은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대 MBC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 교육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PD 뭐 이런 전문 직종들이죠. 김재철의 그런 식의 MBC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샌드위치도 만들면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거 김재철을 왜 그 가끔씩 인터뷰나 검찰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주 무식해 보여요. 무식하기도 이상해요. 하고 엄청 비열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이라는 품격은 단 그러니까 1%도 없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권력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는 전형적인 간신 스타일.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뭐 나는 MBC를 장악할 의도도 없었고 장악할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뭔가 말을 쏟아내는데 이자가 했던 짓 생각해보면 기억나잖아요. 법인카드 들고 가가지고 어떤 여자분과의 그 로맨스. 청와대 근방 주로 맛집을 다 섭렵하신 분. 이분은 내가 보기에 맛 칼럼니스트를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로맨티스트예요. 그 청와대 근처에서도 그렇게 식사를 이동관하고 같이 많이 한 거는 둘이서 맛을 보러 다니기 위해서 청와대 근처에 식당이 많기는 하지만 비싼 집이잖아요. 아니 거기 뭐 분식집도 있긴 있어요. 자, 그 권력이라는 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다못해 가까운 친척 하나라도 어디 검찰청에 검사로 있어. 어디 국회의원이야. 청와대 직원으로 있어. 그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게 한국인들 특성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광 효과,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 떨치기 사실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MBC 사장만 해도 자기가 역할을 하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MBC나 KBS 사장 정도를 하면 대통령 하는 거 부럽지 않을 만큼의 지위예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서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갖는 어떤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비교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윤주와 엄기영. 엄기영도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거든요. 한참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기자자 앵커였지만 그랬었죠. 정권이 막상 엄혹한 시절에 들어가서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압력 같은 걸 받으면 쪼그라드는 인물이 있고 물론 정윤주 사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권이 신경 안 써. 정부한테 좀 불리한 보도를 해도 압력 같은 걸 안 집어넣으니까 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기자로서 특정 보도를 하고 권력의 반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요직에 올라가서 자기 후배들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법인카드사 감에 이동관을 만났는지 누구 만났는지 모르죠. 근데 추정하기에는 서로 간에 담당자니까 이동관을 만나고 이동관만 만났겠어요? 하다 보면은 다른 수석도 만나고 그렇죠. 또 홍보수석실에 있는 인물들도 만나고 주로 거기서 놀았다는 거 아니야.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청와대 주변에 놀고 있다가 그 여자분하고 놀고 있다가 부르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었나? 미리 그 청와대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그쪽 근방에 놀고 있었나? 김재철은 왜 거기서 놀았을까요? 난 궁금합니다. 거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김재철한테 한 가지만 좀 충고드릴 게 있어요.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 법원 판사에게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도소 들어가서 그 노역형 받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그러면 자격증도 딸 수 있어. 봉제 기술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철이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정원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건이 나왔고요. 그 문건이 청와대로 들어가요. 그 청와대에 있는 문건을 김재철이 그대로 실행한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김재철 씨는 다시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댓글 사건과는 좀 약간 별개 사건이지만 핵심 코어의 인물들이 지금 다 나온 거거든요. 이동관, 김재철, 김관진, 그리고 이제 이명박한테는 또 원세훈이 있죠. 이렇게 3명, 4명 정도의 어떤 걸 맞추다 보면 검찰은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김관진 정도 소환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위법성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위법성을 완전히 발견한 뒤에서니까 이동관이 바레인으로부터 들어오고 이동관이 검찰에 한번 나가고 또 구속 심사가 좀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 11월 13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잘하면 12월 초. 11월 말이나 12월 초. 네, 12월 초에 빠르면 검찰이 이명박을 소환할 수 있을 때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라기보다는 증언. 그렇죠. 증언에 더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서류 문서상으로 확보가 되고 이걸 세부적인 그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것을 이제 추궁하는 건데 그게 나와줘야죠. 예. 사실은 서류는 다 나왔다고 봐요. 서류는 예를 들어서 BH 뭐 등등의 결제서는 다 나왔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김관진이 제대로 좀 불어주면 지금도 사실 위법성이 넘치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라고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요거는 위법성이 있는 문제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김관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관진 입장에서는 10년을 썩느냐 2, 3년을 썩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건 이명박은 이제 소환 이런 걸 표현하죠.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 이명박 사건이 이명박이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박근혜 시절에 전화 통화 자동 저장되는 것 때문에 증거로 잡힌 것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메모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그거 안 했을까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살 사건이나 행방불명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이동관 같은 애들이 자기 비망록을 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알아서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과 이권으로 충성하는 건 다른 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 이권이나 이득이 사라지면 대부분 다 배신합니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저는 고립문이 되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이명박 지금까지 정치 잘했다. 수사하지 마라 하면 사실 검찰이 선택이 되게 힘들어. 국민들 다수가 박근혜보다는 이명박 이런 거잖아요. 꽃보다 뭐 이런 것처럼 근혜보단 명박 이런 거잖아요. 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거고 방송은 오늘 김장겸이 방문진에서 해임됐거든요. 거슬릴 수가 없고요. 아마 MBC 지금 파업하는 구성원들은 다 이제 파업에서 복귀를 할 건데 트위터 굉장히 오래전에 할 때 이명박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뉴라이트들이 어떤 모의를 했는가 나왔던 무슨 영상 이런 게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9년 만에 방송도 정상화 되는 것 같고요. 이명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가면서 만들기는 어려워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망가뜨리는 거 쉽다. 정말 이명박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바로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정말 잘못된 나라, IMF로 망가진 나라 제대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이명박이 망가뜨리는 건 불과 1,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게 바로 이명박한테 돌려주고 싶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꼭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조금은 특별한 수험생들인데요. 이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인생의 황혼기에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는 평균 나이 61살의 만학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한 계단 성장의 계단을 오르자 기쁨이 보람이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네, 좋습니다. 일성여자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연유로 학업을 미처 마치지 못한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시작하고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인데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진 늦가기 학생들이지만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열심입니다. Charity brought hope. Charity brought hope into these people's lives. Into these people's lives.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쉬는 시간에도 짝꿍끼리 수업 내용을 체크하느라 바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님 안 적었어? 둘 다 간접적으로 적어놨어.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데. 직접적도 있어. 여기를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접적이고 여기서 요거만 직접적이다 이 말이야. 요걸 빨간 선을 꺼놔. 나봐. 선 꺼. 아니 그래도 노트는 제대로 해야죠.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은 240여 명. 그중에 85%가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올해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수험생인 85세 이명순 학생은 딸을 만나기 위해 독일에 갔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독일에 딸이 이제 사니까 엄마가 딸네 집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딸이 초청을 해가지고 사오가 초청을 해서 갔었어요. 좀 몇 달 있다가
이제 얘가 유치원을 다니니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달고 하라고 조금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쇼핑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하는데 말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런 고통이 없는 거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영어를 배우려고 결심을 했죠. 딸한테 단어를 거기서부터 배웠는 거예요. 단어를 이제 24자를 소문자 대문자를 써가지고 주면서 딸이 이제 써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래서 노트를 해가지고 계속 썼지요. 사실 어르신의 유년기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에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명순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해방되고 나니까 한글도 못하지. 일본글은 아예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상계고는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미련이 남아가 있었는 거야. 그러던 차에 이제 딸네 집에 가서 또 그런 고통을 받았지. 그러면 막 이리저리 교육에 이제 한이 돼가 있는 거야. 한글을 모르니까 이건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제 받침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포부가 돼가 있는 차에 이 학교가 있어 내가 소원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를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 거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도 와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라도 이때가 기회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 평생 이런 행복이 어디 있노 싶은 게야. 공부를 하는 지금이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명순 어르신. 얼마 전에는 한 대학의 수시 면접도 봤답니다. 외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면접했는데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왜 이거를 지망을 했느냐고 묻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하고 팔팔 하는데 이 나바는 사람이 저 애들하고 따라가겠나 싶어가지고 걱정스럽다 하기에는 배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 있었지요. 그래서 거 가서 운이라고 면접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웃었어. 한번 딱 웃기면 잣도 웃고 왔다 하기에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만학도인 82살의 수험생 장일성 학생을 만나봅니다. 저는 7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2학년 여름에 해방이 됐고 또 그 후에 6.25 사변이 겪으면서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그 학교 다니는 때마다 걔들 보면은 내가 막 숨어서 울고 이랬어요. 저 못 가니까. 그때 사정이 못 갈 사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됐고 자모회 한다. 애들이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됐다. 뭐 이러면 자모들이 나가서 모든 걸 다 하기는 하지만 내가 모르고 하는 행동하고 내가 알고서 대접하는 행동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스스로가. 누가 안타깝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너무 죄책같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 이 공부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드디어 이제 7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75세 초등학생이 되고 82살에 고3이 된 장일성 학생은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전과 후가요. 많이 변했지요. 왜냐하면 눈에 안약도 넣어서 눈도 밝아져서 글을 볼 수 있고 또 귀로도 또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뭐 그전에는 뭐 이렇게 영어로 쓴 거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이렇게 저기 나오면은 그걸 읽어보지 못하니까 저기 뭔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역시 대학 새내기는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지 이런 목표가 쓰더라고요.
그 중학교 졸업하니까 또 목표가 있었죠. 그래 내가 생각에는 목표가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터득을 했어요. 아, 고등학교 그 여고 시절, 그 소녀 같은 여고 시절을 아름답게 보내야지 항상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 다녔는데 딱 3학년이 된다 하니까 나도 이제 딴 데로 한번 진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표가 식품영양학과, 조리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좀 따고 싶은 게 저 목표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집에서 서울 마포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통학하는 것도 쉽지 않을 터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이 힘에 부치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오기 2시간, 오고 가고 4시간, 여기서 수업 받고, 그러면 딱 9시간. 멀다고 생각하면 멀겠지만 그것이 나의 일과다 생각하면 하나도 안 멀어요. 그래서 학교도 될 수 있으면 결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루 수업을 빠지면 4시간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날 배운 거 다 이렇게 결석 안 해 연결이 되는데 빠져서 못 배울 때 그 다음에 가면 막 찾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암만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나의 길은 여기니까 내가 결석은 하면 안 되지. 자, 몰랐어요.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있어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사회성 호소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딱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전두환.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약속을 다 일어났죠. 그렇지. 그게 바로 뭐예요? 네. 9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 1번부터 문제 풀리면은 안 되니까 1번부터 차분차분 잘 문제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 모의고사가 합격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9월달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까지 나왔어? 2등급까지 나왔어. 자, 이번에 수능에서 몇 등급을 원해요? 저는 1등급을 원해요. 네, 1등급.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세요. 실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고 있을까요?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이선재 교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합격률은 11년 연속 100%입니다. 작년에 이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붙은 친구도 있고 여기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작년 졸업생이 224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근데 4년제 대학에 40명, 전문대학에 184명. 다 붙었지 뭐. 그 비결은 역시 만학도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아주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은 공부 못한 게 한이고 서러움이고 고통이고 불편이고 부끄러움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가슴에 안고 있던 분들이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좋아서 하고 싶어서 거기에 빠져드니까 성과는 나타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숙제를 내주면 방학 숙제 내준 거 안 해온 사람 없어. 다 해와요. 그러고도 뭐라고 쓴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즐거운 방학 숙제 끝. 새벽 1시 이렇게 쓸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9시 돼야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7시 전에 와가지고 문 안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오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 눈물을 흘렸다던 소녀들이 지금은 희끗희끗한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78. 옛날에 내가 중학교 다니다 중퇴했어요. 64년 전에.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내만 못 나와서 맞다리라 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차에
여기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TV에 나오더라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2015년 3월 16일 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내가 그 이튿날 3월 17일 아침 일찍 여기 8시까지 와가지고 입학했어요. 7학년 2반인데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있는 거 좀 도와주면서 그럼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에서 복지과를 선택을 하고 한 거거든요. 장래 희망은 손자하고 대화하는 거. 영어로. 현아, 할머니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수능 합격된다. 축복해줘. 할머니 수능 합격하기로 응원해줘. 현아 사랑해. 나 장일성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수능 볼 때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졌으면 좋겠어. 장일성 화이팅! 전국의 모든 만학도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혹여 그것이 그저 도전에서 그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작, 그 용기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83번째 이야기, 평균 나이 61살, 만학도들의 아름다운 도전.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 김영호였습니다. 지금 다 꺼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난 더 웃기더라고. 아, 잠깐만.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기자님들 꼭 참고 좀 바랍니다. 이런 방송은 오디오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음원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보통 이만한 사안에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야. 아니,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언론사, 특히 이제 그 신문사들을, 언론사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아니, 장비를 좀 좋은 거 사줘요. 아니, 요즘 셔터 소리 안 나는 카메라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셔터 소리 안 나는 좋은 카메라들이 있어요. 나 편집하다 가끔씩 욕 나올 때 있어요. 비디오는 자막 처리하면 대충 알아먹어. 네. 근데 이 오디오 방송은 이 셔터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니까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명박이 하는 말에 공감만 했다. 눈이 부시니까 좀 꺼달라고. 그게 지금 프레시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명박이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떨고 있구나.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길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다용도로 쓰고 있는 우리 마린원. 이명박을 뽑은 죄로 입장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의 마음으로. 평생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마음은.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난 이게 궁금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일말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좋은 사람 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말이겠죠. 이명박의 생각은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이 방점이 있는데, 나랑 건드릴 거야. 맞아, 그거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거를 여집시 깨주는 게 박근혜 당선시키려고 문재인 후보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개지랄을 했습니까. 네. 무슨 기대를 내. 설마 나랑 건드리겠지. 요런 기대였겠지. 시발놈아. 이 욕설은 내가 삐처리 안 한다 내가.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본인이 당황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은 지들이 한 거고요. 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적폐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시대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그때 발언을 100일 취임 기념식인가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 발언을 인용하고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보복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니들이 싸질러 놓은 쫑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을 한다고 해도 정치 보복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지가 한 짓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억울해가 아니라 내가 한 짓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개혁이란 말 하잖아요. 과연 개혁이냐, 감정불이냐,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디까지 하면 개혁이고 어디까지 하면 정치보복일까? 박근혜까지만 하면 개혁이고 자기 건드리면 정치보복이고. 맞네. 아, 그렇구나. 제목 이명박 박근혜까지 건드리면 개혁이다. 자, 다음. 이런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도 도움이 되지 딱 봐도 그렇죠. 근데 그 마리노는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얼마 안 할 것 같아. 내가 할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새날 달력 잘 돼가고 있죠? 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빨리 신청해 주세요. 새날베스트.com.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달력들과는 다르게 새날 청취자분들의 얼굴이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디 신선하다, 좋다. 우리가 또 그런 정도 달력은 뭐 어디 길거리에 가면은 파는 달력들에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식 기념일 등밖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에 어떤 기념일을 넣어달라. 이를테면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했던 날. 네, 넣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날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만들면 사긴 할게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달력을 꼭 넣어야 되는 의무 사항도 없어요. 네, 그렇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날베스트.com에 그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이런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랄까 얼굴들이 모아지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었구나. 막연하게 막 수십만 명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 아 이런 분들이 듣고 있었구나라는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지는 측면. 네, 제가 느끼는 재미를 이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사연은 아니지만 메시지 남겨주시는 것과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재밌거든요.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날 SAENALBEST 새날베스트.com 뭐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팟빵 생활하든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새날 달력 신청하기 란이 있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바레인 나갈 때 생중계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생중계로는 못 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 생중계 전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동안 이명박의 비주얼이 멀리서 포착된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찍힌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보고 싶었는데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놀랐습니다. 머리 씹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관리 무지하게 해요. 돈이 몇 조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뭐 곱하기 100배, 1000배 정도 있을 텐데 뭔 못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명박이 대통령 하기 전과 그 후에 이명박 재산은 사실상 우리나라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저는 등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희보다 더 많이. 당연히. 이건희는 무슨 대통령도 안 해본 거예요. 뭐. 이건희 그 양반은 자기 거 없어요. 뭐.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냥 현찰로 찾아가지고 그 뭐 여자분들한테나 드리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한 나라를 주무르시는 분인데 사자방. 근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코트를 자기 손으로 벗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부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명박이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이명박 구속을 외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계셨고, 이명박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인천공항에 가면은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래. 유명한 사람들, 들락날락 할 때. 근데 그 기자회견 형식을 빌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일종의 포토라인 같은 데 서서, 인천공항이 검찰청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4차원의 세계를 역류하면서 경찰청사를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순간이동을 해서 바레인을 갔다 온 뒤에 다시 들어가면 검찰청사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면 좀 판이 좀 걸어집니다. 기자들이 막 질문할 거 아닌데 그 질문에 답을 다 하게 되면 자기가 답해야 되는 불편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나는 야외 결혼식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후레쉬를 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눈부시니까 기자들한테 후레쉬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욕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욕 튀어나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들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0에서 80%예요. 이명박 수사라도 한 75%쯤 돼요. 네. 그 김정숙 여사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추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국론분열이라는데. 그러니까 국론 분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국론 분열은 15%가 너무 억압받는다. 아니 그 중에 모르겠다가 있어서 10% 정도예요. 10% 정도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이번 외교 안보 행보에 전 세계가 극찬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명준이 표현대로 똥 싸질러 놓은 거 지금 외교 부분에서도 열심히 치우고 있고요. 이명박을 잡아넣는 것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 이명박 구속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바로 그 서울 방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외교 안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좀 빡치는 게 뭐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이고 한국 경제가 이명박 등의 적폐청산하면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이 걸려서 아프면 그 아픈 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회 경제 활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우리가 아픈 거를 치료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이 치료하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만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외교 안보도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맞네. 이명박 판사. 이명박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낙검수에서 유체 이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을 막 욕을 하고 있어. 야, 네 일이야, 네 일. 딱 이거잖아요. 에휴, 씨. 다음. 우리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부터 모아. 이거 뭔가 비문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갈등과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걱정은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갈등과 분열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죠. 쫄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 한 목숨 어떻게 될까, 내 재산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쫄아서 걱정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그 그러네. 칼끝이 자기한테 올까봐. 어제 김현, 김민석 두 분 방송에 이명박 출국하는 거랑 시간텀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좀 못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국민 75%에서 80% 정도가 이명박 조사 및 수사를 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 총화 단결이 되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무슨 뭐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음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어봐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 논리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이걸 두 가지를 이루었는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한 박근혜를 처단하는 것은 그거는 맞다. 부정적인 것을 고치는 거다. 근데 이 경제 번영을 이룬 내가 이룩한 사자방을 통한 경제 번영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거는 긍정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 박정희 시대 논리를 그대로 재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뭐 등등의 비교를 했을 때 경제 번영 이런 걸 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망가뜨리기만 해왔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하면서 주로 하는 말들 중에 사람 중심 경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세계적 흐름이 재벌 이주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돼서 이게 경제 자체를 떠받치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고요. 이 흐름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수년 전부터 생긴 흐름이고 여기에서 이명박은
사실은 재벌을 위한 경제에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벌들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겼던 바로 그런 인물이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 정말 내가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더라고. 미싱도 아니야. 내 선수. 수작업으로 아주. 우리의 외교 안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얘는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교 안보가 위기를 맞았다가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5년 전 상황으로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다. 이게 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정보 조직들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보 조직이 아니라 이거는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할 애들이기 때문에 정보 조직에 자격이 없는 애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렇죠. 고쳐나가는 거죠. 심부름 센터 일하는 애들 고쳐나가는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군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다는 건 이것도 반사예요.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정부기관, 뭐 사이버사라든지 국정원을 그렇게 활용해 먹었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명박을 지켜줄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보니 그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요. 나랑 한편 먹자 이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명박이 입장을 밝힌 거에 전체적인 의미는 딱 하나예요. 나 죽으면 나한테 줄 섰던 니들도 다 죽으니까 대동단결하자 이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이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몇 개 언론사가 이제 딱 줄을 서기 시작하죠. 네. 부안의 동에서. 그리고 제가 떠올렸던 거는 전두환의 골목 성명 기억나시죠? 아, 연희동 골목 성명. 딱 그 느낌이었잖아. 네, 맞아요. 예, 전두환 씨 성명 발표와 관련한 MBC 뉴스 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9시에 자택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씨 측은 측근들과 밤새 대책회의를 가진 뒤에 오늘 새벽 6시쯤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명박이 지금 논현동에 살죠. 네. 네. 논현동에서 너무 가까워 검찰청이. 바로 옆구잖아요. 네. 강남구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네. 딱 이 바로 옆구잖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을 건드릴 수가 없었고 이명박을 건드리려면 지금 하는 것처럼 김관진을 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지었냐면 이거 불법 맞아. 그러니까 니들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듯이 얘들만 약간 처벌해. 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김관진까지 번지면 이명박까지 가야 되니까 김관진을 못 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김관진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이유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의혹 제기한 적 있잖아요. 김관진은 박근혜가 데리고 갔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국방부 장관을 다음 정권에서 연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연임을 했고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국가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보면은 김관진이 구속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인 거 보셨습니까? 네. 이제 검찰에 다시 나오면서 포승줄에 묶였는데 양복 입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관운이라고 그쪽에 칭찬을 했던 사람이래요. 사람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정권에서 아무리 같은 당의 정권이지만 완전히 세력이 다른 정권이었잖아.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서 하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으로 하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관운이 타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현지 강연을 앞두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우리나라 성장의 비결로 꼽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 단합을 강조한 건 어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연결시킨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폐청산이 국익에 반한다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9월 추석 인사 땐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며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로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일엔 친이계 의원들을 자택에서 만나 야권 분열로 여권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영 타스 전무가 SM이란 회사를 통해 인수한 타운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 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에서 5%대인 은행권의 대여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시영 씨의 회사에 특혜성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스 입장에서 보면 빌려오는 돈보다 더 싸게 빌려준 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영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다스가 이 회사의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스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금강에서 SM 쪽으로 하청 물량이 상당히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국내 재벌들이 특정 기업을 키울 때 사용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시영 씨는 지난해부터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내 회계 책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우리 측 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군은 우리 측 경계병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20여 분 뒤 자유의 집 서쪽이자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귀순 병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던 이 병사는 북한군이 쏜 총에 팔꿈치와 어깨 쪽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측 병사들은 포복 자세로 현장에 접근해 신병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기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이 귀순 병사는 간부가 아닌 하전사로 전해졌는데 건강 상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사례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지역에 출신 성분이 좋고 사상 검증이 끝난 병사들을 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번 귀순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요. 자, 여기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식으로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에어포스 원 유명정님. 안녕하십니까, 유명정입니다. 그냥 에어포스 원이라기보다는 1번기. 그중에 제일 비싼 거야, 지금 세계 중에서. 아, 그런 건가요? 자, 캐딜락 원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그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제일 저렴하잖아요, 세계 중에. 그런가? 차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헬기가 더 비싸겠죠. 자, 마린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의 액면가가 더 비싸답니다.